안녕하세요. 2022 학년도 6월 1학년 전국연합 학력평가 3, 4부 해설을 맡은 곽동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명 저는 꽉 잡는 꽉 선생이라고 불리는 사람이고요. 앞에서 오프닝에서 이 얘기 했듯이 제가 3월 달에는 2학년 학력평가 해설을 해서 여러분을 처음 만나 뵙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정중하게 인사드립니다. 1, 2부 열심히 수업 듣고 오셨죠? 제가 최서희 선생님의 그런 텐션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워낙 하이 텐션이기 때문에 뭐 따라갈 생각도 안 하고요. 저 그리고 뭐 예쁜 별 같은 것도 없어요. 하지만 제가 별이 되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리고 이 수업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좀 주의, 경고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혹시 1학년 때 아무래도 학력평가가 내신 시험에 이제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별로.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이 수능에 적응하기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학습의 도구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혹시 시험 범위 들어간다면 가장 애매한 부분은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시고 물론 제 수강 후기에 남기셔도 됩니다.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시고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게 아무래도 좋다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오늘 첫 번째 작품부터 시작할 텐데요. 쉬운 작품이었어. 선생님이 OT 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연계교재의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것을 한번 미리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작품이었고요. 수군가, 여러분이 뭐 흔히 별주부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용궁 이야기, 토끼간, 토해간 뭐 등등 다른 작품으로도 알 제목으로 알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 작품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요 문학작품 풀 때요 먼저 작품부터 보지 않아요. 근데 문제를 그렇다고 해서 꼼꼼히 읽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스캔을 한번 쑥 하는 거예요. 문제 어떻게 나왔나? 26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A, B, A, B 여기 바로 와서 푸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28번에 기억을 선정하는 과정이라고 나와 있어. 뭔가 과정이니까 좀 작품 전반적으로 좀 살펴야 될 것 같은 느낌. 근데 제가 보고 싶은 건 안 나왔어요. 뭐가 안 나왔어? 보기가 없어. 문학에서 보기는 항상 먼저 읽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크게 뭐 없고 A, B만 원래 왔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풀면 여러분 헷갈릴 것 같으니까 우선 지금 쭉 읽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에서는 여러분 A, B 읽으면서 해결해야 된다는 팁을 우선 건네드리고 싶고요. 자, 보겠습니다. 안일이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머릿속에 판소리계 소설이라는 개념, 1학년이니까 개념을 잘 잡아둬야 되는데 이게 판소리계 소설은 아닙니다. 이건 아예 그냥 판소리 사설이에요. 판소리 사설이 나중에 소설로 정착이 되면 이제 그게 판소리 개 소설이 되는 거지. 그것의 각각의 특징 같은 거, 장르적 특징을 여러분이 좀 쌓아둔다면 내공이 깊어집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런 거에 사실 뭐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요. 이런 건 이제 좀 내신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수능에서 나온다면은 여기에 관련된 것은 어떻게 보기 같은 것을 주어서 여러분에게 기본 배경 지식을 좀 준 다음에 풀게 되니까 너무 염려는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그걸 줬을 때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 이게 박자거든, 박자 말하자면. 그럼 뭐가 나올 수 있어? 거기에 따른 분위기를 이제 알려줄 수 있는 거죠. 그런 연관성 정도는 여러분이 미리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일이라는 건 그냥 사설이에요, 사설. 그러니까 이야기야. 우리 세상 갖고 보면 일풍재상내가 먼저 차례로 들어오실 터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 판소리 사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근데 되게 재밌어요. 우리 세상 같다면 일품재상급 그 정도가 먼저 차례대로 들어올 건데 수국, 용궁이란 말이야. 용궁이라서 물고기 그런 등물이 각각 벼슬 이름을 맡아가지고 의인화됐다는 얘기야. 그렇지? 용궁에 그런 용궁 벼슬 이름이 4개 있었던 바라 꼭 이렇게 들어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판소리에서 마치 이 안일이는 우리 옛날에 있던 변사 그랬던 것이 있다. 막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편집자적 논평이라든가 서술자 개입이라는 개념을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물론 문제는 안 나왔어요. 그죠? 서술자 개입이라는 것을 좀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서술자 개입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워. 아예 서술자가 그냥 직접 개입하게 돼 있는 게 아니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다. 아까 변사라 그랬잖아. 그지? 변사처럼 중간에 어떤 상황을 설명해 준단 말이지. 소설 같은 데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 우리 세상 갖고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사람과 청자나 독자, 이게 판소리로 공연됐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아울러서 우리 세상 같으면은 이럴 텐데 용궁이라서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들어옵니다. 라는 것을 직접 서술자가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말하고 있죠. 그렇죠? 소설에서 이런 형식이 사용되면은 이걸 서술자 개입으로 충분히 출제 요소로 나올 수 있다는 걸 먼저 체크해 두시고요. 들어오겠다.
그래서 이런 말투가 나중에 현대 소설에 사용되면 판소리계 사설 문체라고 합니다. 판소리계 사설 문체. 최만식 작가의 어떤 작품 같은 데서 가끔 사용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니까 여기서 오늘 단지 이 문제 풀이만 배워가는 거 아니지. 1학년인데 차곡차곡 내공 쌓아가는 그런 느낌으로 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야? 우리 같으면 이렇게 들어올 텐데 영궁이라서 벼슬 달고 있는 물고기들이 하나씩 들어와. 자, 여기서부터 자진몰이야. 자진몰이는 살짝 빠른 장난이에요. 예, 빠른 장난 쪽입니다. 승상은 거북, 승진은 도미, 판서, 민어, 주서, 오징어, 한림, 박대, 대사성, 도루묵, 방첨사, 조개, 해운궁. 제가 이거 다 읽어야 됩니까? 쫙 뭐 얘기하고 있는 거야. 도미, 민어, 조개, 도루묵, 방개, 청어, 홍어, 조기, 장대, 성대. 사실 제 청다리가 뭔지도 모릅니다. 저 무슨 생선인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가오리는 알죠. 그렇죠? 그러면서 상어부터 해서 뭐 아주 그냥 쫙 다 들어와서 빠각 들어와서 대왕전에 저를 꾸벅꾸벅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쭉 뭐 하고 있어? 앞에서 나와 있던 그 수국의 물고기 등물들이 벼슬 이름과 함께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쭉 뭐가 돼 있냐? 그냥 열거돼 있어. 그럼 여러분은 이것은 방금 쌤 읽을 때 일부러 승상은 거북, 승진은 도미, 이게 텐션 따라가려고 그런 거 아니야. 왜? 이런 걸 통해서 리듬감을 형성한단 말이야. 뒤에서 또 중요한 개념 하나 이야기할 거야. 여기에 관련된 문제 A, B 나와 있었던 거 풀면서 그럼 여러분이 살짝 A 살짝 보면서 원래 해결을 해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A만 보고 쫙 봤으면은 B 안 보고 답이 나왔을 거야. 예, 근데 좀 이따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등장했어. 물고기들이 등장했어. 원래 이것도 어차피 소설 같은 서사 갈래 하나처럼 파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인물 중심으로 가는데 이 인물이 다 중요하지 않을 거 아니야.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가? 물고기들이 등장했다. 끝. 자, 용왕이 요만하고 보시더니 경들 중에 세상에 나가서 천년토끼간을 얻어서 병을 구원할 사람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때부터 쉬워지는 거야. 앞에서 살짝 어려웠을지 모르겠는데 뻔히 알고 있단 말이야. 토끼가 누가 구해올래? 지금 이걸 신하들한테 용왕이 이야기하는 거야. 좌우 신하들이 서로 보기만 하고 묵묵부답이 되었겠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신하들이 지금 어떻다?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용왕이 또다시 탄식해. 허허. 왕이 아픈데 안 가니까 탄식하겠지. 왕이 똘똘 탄식한다. 똘똘, 뭐 이게 많은 모양인데 원래 똘똘이 그게 아닐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런 모양으로 탄식을 하고 있나 봐. 남의 나라는 충신이 있어서 할구사군 계자초와 광초망신 기신이는 죽을 임금을 살렸건만은 저 이 사람들이 안 친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출제자들이 친절하게 이렇게 각주를 달아줬죠. 그죠? 옛날에 있었을 때 사실 없어도 알 수 있어. 남의 나라는 충신이 있어서 죽을 임금을 살렸건만은 여기만 읽어도 되잖아. 그지? 추론이 가능하죠. 그죠? 고사에서 임금을 살린 그런 충신들이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고사 인용해서 지금 자신이 탄식하면서 와, 나를 위한 신하는 없는 것인가? 이러면서 또 우리나라는 충신이 있어도 어느 누가 날 살리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원 잉어가 자, 핵심적인 거 지금 등장했어. 물고기들이 등장했어. 용왕이 누가 갈래? 다들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말 아무도 안 가냐? 탄식을 했더니 잉어가 이런 식으로 요약해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게 좋습니다. 인물 중심으로. 뭐 인물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 뭐 인화돼 있으니까 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잉어가 세상이라 하는 것은 인심이 박하여 지혜, 용맹 없는 자는 성공하지 못하리이다. 그 간을 가지고 오는데 필수적인 요건이 뭐냐? 지혜랑 용맹입니다. 라고 잉어가 이야기해 주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좌승상 거북이 어떠하뇨?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북이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승상 거북은 지략이 넓사오나 이런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는데 복판이 모두 다 데모인 거로 세상에 나가면 데모도 각주에 있습니다. 그죠? 인간들이 잡아다가 복판 떼어서 데모장도 뭐 미리게 살짝 탄건 묘뛰기 뭐 이런 거 아니면 할 줄 모르니 보내지 못하리라. 데모가 여기서 각주를 딱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 거북의 등껍질. 그럼 여러분 모를 것 같아. 이 뒤에 있는 거를. 그래서 공예품으로 쓰인다고 제시해주고 있어. 즉 말하자면 거북이 지략이 넓어서 좋긴 한데 얘가 인간 세계에 나가게 되면 그 공예품으로 거북이 등껍질을 쓰기 때문에 인간들이 다 잡아서 쓸 거다. 그래서 보내지 못하겠다. 라고 장점을 얘기한 다음에 불가한 이유,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방식으로 나와 있죠. 왜냐면은 고전산문 쪽에서 주로 자주 나오는 것이 말하기 방식이거든요. 말하기 방식. 그렇죠?
예. 그 초라고 하면 여러분이 다 알아야 된다는 생각인데 그죠? 모를 수도 있으니까 말하기 방식 체크해 두세요 항상. 자 이때 해운공 반개가 누가 나왔어 지금? 지금 앞에서까지 임금과 잉어가 서로 얘기 나누다가 반개가 이제 열 발을 쩍 벌리고 개잖아 개. 열 발을 쩍 벌리고 들어온단 말이야 그지? 공손히 엎드리더니 장담하여 말합니다. 신의 고향 세상이요. 신의 고향 세상이라. 내 고향이 세상이다. 용궁이 원래 아니라 원래 개는 약간 육지에서 살잖아요 그죠? 청림벽계 산천수에 가만히 몸담그고 천복만학을 바라보니 산토끼 달토끼 내 안면이 있다. 내가 토끼 얼굴을 알아. 그러니까 소신의 엄지발로 엄지발 엄청 세잖아요 그죠? 토끼놈의 가는 허리를 바드드득 안하다가 대왕전에 바치리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그동안 다른 신하들은 나서지 않았는데 반개가 딱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러하나 너 생긴 눈이 허망하게 푹 솟았기로 그죠? 개들 눈이 어떻게 생겼어? 보면 다리 이렇게 달려있고 그지? 이렇게 솟아있단 말이야 그지? 솟았기로 생각보다 잘 그렸어. 선생님 그림 원래 되게 못 그린데 개 같잖아요 그죠? 아닌가? 자, 네 말 그러나 생긴 눈이 허망하게 푹 솟아서 네가 왔다 갔다를 잘하니까 왠지 뒷걸음질 칠 것 같다 너. 그러니까 저리 물러거라. 네, 거절당했어요. 거절. 자 그랬더니 방첨사 조개가 어떠하뇨?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원 아까 잉어가 그지? 이번에 조개를 한번 또 생각해 염두에 두는 거지. 예? 조개는 철갑이 꿋꿋 방신제도가 좋사오나 또 장점 얘기했어. 그럼 뭐 얘기할 것 같아? 안 되는 근거 이야기하겠지. 그치? 그게 될 수 없는 근거. 뭐냐? 옛글에 이르기를 휼조와 싸우다가 어부의 공이 된다 했으니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이게 휼조가 새야 새. 그치? 새인데 걔랑 싸우다가 도요새과거든? 걔랑 싸우다가 어부한테 잡힌 거. 그걸 뭐라 그래 사자성어로? 어부질이라 그러잖아 어부질이. 싸우다가 잡혔으니까 세상에 나가면 휼조라는 새가 있어서 수르르 펄펄펄 날아들어. 선생님 이거 문제 뭐 나오진 않았지만 자꾸 이런 거 보면 앞에서부터 뭐가 되게 많이 나와. 아까 어디서부터 했지? 또 앞에 뭐 바드드득 안 하다가 여기도 있었고 펄펄펄펄 날아들어. 음성 상징 엄청 많이 쓰잖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선생님 여러분 이거 자체를 해설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내신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한 기본적인 어떤 분석 같은 건 다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휼조는 조개를 물고 조개는 휼조를 물고 서로 놓지 못하다가 어부에게 잡혀 속절없이 죽을 테니 보내질 못하겠다. 야 너 나가면 휼조랑 싸울 거 아니야. 그래서 어부한테 잡힐 거니까 못 보내 라고 또 거절하는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찌하면 옳단 말이냐. 그럼 수문장 매기가 어떠하고 또 그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간에 이제 안일이가 이제 끼어들어서 뭐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정원이 또 여쭤봅니다. 매기는 수염이 길고 입이 크고 풍채가 좋아요. 아가리가 너무 커서 식량이 그지? 여기 앞에서 또 장점 얘기했어. 아가리가 너무 커. 세상이 너른고로 세상에 나가면 요깃감을 얻으려고 조그마한 산천수 이리저리 기댈 때 살입순 어흥들이 어부들이에요. 어부들이 비바람 불어도 돌아가지 않는지라 입관 꿰물어서 물에 풍 탐식으로 덜컥 삼켜 꼼짝없이 죽게 되면 탁 낚아채다가 이질복질 설사 배앓이 하는데 약으로 먹는다. 그런가 봐요. 갑자기 매기 매운탕이 먹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구절이 되겠죠. 그죠? 한참 미리 결정을 못하고 있을 때 저 영덕전 뒤에서 한 신하가 딱 들어옵니다. 한 영덕전 뒤에 산 신하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양조도 연덕전 뒤로 약간 느린 박자거든. 한 신하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앞에서 빠른 장단 얘기할 때 왜 자진몰이 쪽에 승지, 거북 막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신나게 만드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딱 등장하는데 자라가 이렇게 등장하는 부분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눈 작고 다리 짧고 목 길고 주둥이는 까마귀 불이 같구나. 이런 것도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돼요. 외양묘사. 소설에서 서술 방식을 가르는 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진짜 서술자의 서술하는 것과 또 하나는 대화야. 대화. 물론 지금 여기서 해설할 때 말하기는 좀 그래요. 이게 판소리기 사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서술하는 데 있어서 그 큰 두 가지가 있고요. 서술 방식에서 출제가 가장 많이 되는 게 묘사입니다. 그래서 외양묘사 하고 있다는 건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자, 등에 방패를 쥐고 앙금앙금 기어들어오더니 아우 되게 귀엽네. 앙금앙금 하니까. 자, 몸을 굽혀서 재배하고 상소를 올리거늘 선생님 앙금앙금 되게 귀엽네라고 얘기한 게 여기서도 음성상징을 써서 그런 거야. 자, 왕이 상소를 받아보시니 별주부 자라였다. 자라가 들어와서 앙금앙금 이렇게 했다는 얘기야. 중략돼 있고요. 용왕이 상소를 받아보시고 칭찬을 합니다. 신하라 별주부가 신하라 충신이다. 충신이다. 참으로 충신이다. 우리 수국 충신이 다 세상 사람 고기밥이 된다 하니 아니 원통하냐. 그러나 뭐 이런 얘기가 있었나 봐. 그 상소 쪽에 그러나 뭐 이렇게 한다니까. 별주가 여짜오되 소인은 네 발이 갇혀 있어서 강상에 높이 떠서 망보기를 자라. 이 말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장점을 밝히고 있는 거야. 그지? 인간에게 잡힐 걱정은 없사오나 바닷속에 태어나서 내가 토끼 얼굴을 모른다. 토끼 얼굴을 모르니 화상을 하나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리하여라. 그려주는 거죠. 화공을 불러라. 그림 그리는 사람, 그지?
화상을 그린다. 그럼 중중모리로 동정어 유리로 만든 벼루에 비단 같은 물결 담은 거북 연적 오징어로 먹을 갈아서 붓을 풀어서 단청 채색 두루무 찌어서 이리저리 그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궁이니까 되게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동정어 유리로 만든 벼루고요. 비단 같은 물결 담은 거북 연적. 거북이 연적에다가 오징어로 먹을 갈아요. 그죠? 예, 먹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토끼를 그려주는 장면. 지금 사실 여기까지 내용이 여러분 굉장히 쉽게 읽히셨을 거예요. 그죠? 원래 평소 같으면 선생님이 쭉 한번 요약을 해주는데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 천하 명산승지간의 경계 보던 눈. 토끼를 그려주는 겁니다. 예. 경계가 이제 경치를 보는 눈. 두견행무 지지울제 예. 듣던 귀. 난초지초 온갖 향초 꽃 따먹던 입. 그리고 복례 방장 운무 중에 냄새 맡던 코. 너의 눈, 코, 입. 이걸 그려주는 거야. 알겠어? 지금 그려주면서 쭉 여기는 우리가 뭐가 돼 있다는 걸 봐야 돼. 토끼의 외양이 묘사되어 있는 거야. 묘사되어 있는 거야. 대한엄동 설풍화환의 털. 따뜻하게 해주는 그 털. 토끼 모양이 좀 그려집니까? 그죠? 예, 만화방천 꽃밭에서 펄펄 뛰던 발. 그리고 두 귀 쫑긋, 눈은 도리도리, 허리는 늘씬, 꼬리가 뭉퉁. 토끼 꼬리 되게 귀엽죠? 동글동글하니, 그지? 그렇게 돼 있고요. 좌편 청산이요. 우편은 녹수인데 녹수 청산의 애굽은 장송. 휘늘어진 버드나무, 달랑달랑 오락가락 옹고추. 사실 여기서 서술할 필요 없는 것까지 되게 많이 서술해주고요. 여기 비를 사실상 어떻게 얘기하면 돼? 그냥 화공이 와서 토끼를 상세하게 그려주었다. 옛다 별주부에 얹어가지고 이렇게 해도 돼. 근데 이렇게 상세하게 쭉 얘기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토끼만 딱 이게 토끼만 그리는 게 아니라 이게 토끼 아닌데? 좀 귀가 토끼만 그린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장송, 버드나무 이러면서 기는 토끼, 산토끼, 달토끼 이런 걸 다 그려주는 거야. 토끼의 생김새. 어떤 토끼라도 잡아와야 되니까 그걸 그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묘사해서 좀 더 재미를 추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비가 이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얼핏 그려서 아미산 위에 뜬 반달이 가을이 되었다는 말이 이에서 더하겠느냐? 이에서 더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아미산 위에 뜬 반달 이런 거 여러분 전혀 모르셔도 돼요. 이 200의 시의 신선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태백 200의 시 보면 아미산 월간가 그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미산이라는데 아미가 원래 미인의 눈썹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산이 마치 미인의 눈썹같이 생겼다. 그래서 그 위에 뜬 반달에 대해서 아주 아름답게 묘사한 달에 대해서 묘사한 그런 작품이 있어. 고전 시가 중에 이태백 중국의 시 중에. 그래서 그냥 그거 따온 거야. 이런 것도 문제 내려면 보기 줘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에 관련돼서 배경 지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요. 그런 것처럼 하니까 이에서 더할 수냐? 옛다 별주부야 가지고 나가거라 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 뒤에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자,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마 이번 본 그런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한자가 정말 많고 어려워 보이지만 겉에서 이렇게 봤을 때 뭐야 되게 어려워 보이네 라고 하지만 실제로 풀었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그런 지문이 됐을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문제. 원래 26번 말고 27번부터 풀죠. 선생님 원래 여러분이 이걸 해결을 했었어야 되니까. A 부분이 뭐였지? 신하들이 쫙쫙쫙 등장하는 부분이었어. 용궁의 모습을 묘사하여? 용궁의 모습을 묘사했어? 아니, 신하들 얘기하고 있는데? A 아니야. 수국의 신하를 열거하여 구체화하고 있다. 요거 맞네. 우선 A만 보면 신하들의 생활 모습을 생활 모습 얘기한 거 아니야. 그치? 용왕이 처한 문제를 그 부분에 제시했어. 문제가 나오긴 나와.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안 나오죠. 제시되어 있지 않죠. 병을 구원할 자 누구 있나 이 정도 나오니까 병에 걸렸다는 거 나오는데 A 부분에 거기가 포함된 게 아니잖아. 그지? 지워. A 용궁을 긍정적으로 그렸다고? 쭉 열거했는데? 아니야. 쌤 아까 뭐라고 그랬어? A만 보면 답 나왔다 그랬지. 그럼 여러분이 이 정도로 확실하게 답이 나오면은 어떻게 해야 돼? B는 신경 안 쓰고 읽을 수 있잖아. 토끼 묘사돼 있구나. 자, 봐볼까? 토끼 신체 부위를 열거하여 장면을 구체화하고 있다. 오케이? 알겠습니까? 문제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시간 줄여야 됩니다. 갈수록 독서에 대한 그런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랬을 때 문학은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 아까 선생님이 지문 읽어가면서 뭐라 그랬어? 인물 중심으로 보라 그랬잖아. 그치? 그런 파악하는 방법을 하나 마음속에 갖고 시간을 좀 줄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좀 어려운 게 있어. 문학도. 작품 자체에 대한 어떤 꼬아서 막 이렇게 선택지를 만든다기보다 선택지를 독해하게 만든 거야. 선택지를. 그러니까 선택지에 수식어 같은 거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 구문 자체를 좀 복잡하게 구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만 여러분이 이제 학년 올라가면서 좀 조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한테 추가로 개념을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거, 아까 좀 개념 이야기한다 그랬잖아. 바로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여러분 판소리계 소설 그쪽을 보면은 장면의 극대화라는 개념을 배우게 돼요. 장면의 극대화. 아까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 셈인데 장면의 극대화가 뭐냐면 토끼를 그려주었다라고 요약적으로 제시할 수도 있어.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제시할 수 있어. 토끼는 이렇게 생긴 것을 그려주었다라고 이 정도까지도 소설할 수 있어. 근데 앞에서처럼 정말 장황하게 길게, 그리고 앞에서도 우리 그 물고기 친구들 등장할 때 승상은 거북, 승진은 도미, 뭐 이 정도 해놓고 등등등 모든 문무백관들이, 그지? 뭐 수국의 문무백관들이 다 등장하였다, 뭐 나왔다라고 하면 되는데 쭉 다 열거한 이유가 뭐냐면 좀 흥을 돋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특히 가장 좀 재미있고 리드미컬한 부분이 원래 이제 판소리계 소설에서 장면의 극대화 쪽이 이용되는데 이쪽은 뭐 특별히 재미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 그지? 약간 리듬이 좀 빨라지고 중간중간에 박자 변화를 좀 이루기 위해서 한 것 같긴 한데 여러분이 나중에 판소리계 소설을 보면 장면의 극대화 쪽은 한번 신경을 써서 보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어디냐면은 여러분 춘향전에서 암행어사 출도요 하는 부분 있잖아. 거기서. 그 다음에 쫙 열거되는 부분이 장면의 극대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개념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장면의 극대화는 단순한 이만한 장면을 흥미와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쫙 늘려서 쭉 열거하거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을 장면의 극대화한다는 그런 개념까지 좀 챙겨두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27번부터 봤습니다. 26번도 다시 가서 봅시다. 사실적 판단 능력 문제야. 용왕은 자신에게 신임을 얻기 위해서 다투는 신하들을 못마땅하게 여긴다. 아이, 너는 아니잖아. 그지? 신임을 얻기 위해서 다투지 않고 오히려 어떤 모습을 보는 데서 못마땅하게 생각했어. 나를 위해서 구하러 갈 자가 없느냐 막 이러면서 그랬잖아. 그지? 잉어는 지혜와 용맹이 있는 인물이 토끼의 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뭐라 그랬어? 지혜와 용맹이 없는 자는, 그지?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까 그래서 뭐라고 써놨어? 그게 바로 조건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지혜와 용맹. 이게 정답이네. 오케이. 사실 이 문제는 틀린 학생들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잉어는 승상인 거북이 다양한 재주가 있으나 지략이 없는 것을 한탄한다. 그지? 이거 같은 경우에 아닌데? 거북이 다양한 재주가 있으나 뭐 다양한 재주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략이 있으나, 그지? 지략이 있으나 그 뭐지? 데모판. 그게 공예품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 그걸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되게 단순하게 일치 문제로 냈지만 말하기 방식 문제로 충분히 낼 수도 있다라는 거 아까 이야기했던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방개는 수국에서 벼슬을 얻지 못하자 자신의 고향이 육지로 돌아가고, 물론 자신의 고향이 육지라고는 이야기했지만요. 이미 방개도 아까 보니까 얘 해운공이란 벼슬이 있잖아. 해운공. 그죠? 벼슬 이미 있어. 틀렸고. 화공은 토끼의 모습을 모르는 자라를 돕기 위해서 육지로 동행한다. 아니야. 화공이 그림 그려줬지. 지금 아직 자라가 그림 받고 끝났지. 그림 받고 끝났어. 자라도 아직 안 갔는데 무슨 동행하는지 어떻게 알아? 안 갔잖아. 아직. 틀렸어. 선생님이 여기 지금 풀면서 굳이 왜 이게 잘못됐는지 얘기할까? 국어에서 지금 우리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아직. 국어에서 제일 중요한 학습 방법 중에 하나가 특히 학력평가 풀고 나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시험 때 무슨 생각으로 이거 없앴지? 아, 이거 OT 때 얘기했어야 되는데. 1학년 여러분 처음 수업하는 친구들 많을 텐데 진짜 중요한 부분이야. 내가 도대체 시험 시간에 무슨 생각으로 얘를 골랐지? 이게 기억이 나야 돼. 그래서 원래 국어는 복습 제일 먼저 해야 돼. 내가 국어 선생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나름대로 국어는 옆에 풀이 과정 적혀 있어, 안 적혀 있어? 안 적혀 있어. 심지어 여러분들이 이런 게 나오는 게 국어잖아. 1번 아니면 2번, 3번인데 뭐 이런 게 나오잖아. 그치? 1번 아니면 3번이 나왔을 때 막판까지 고민하다 3번을 딱 찍었어. 근데 3번을 그냥 무작정 찍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래서 3번일 거야 라고 했어. 나중에 보니까 틀렸네? 아니면 맞았네? 그게 되게 중요한 학습 도구가 돼. 틀렸건 맞았건 여러분이 시험 때 이걸 고민했던 그 과정을 돌이켜 봐야 돼. 내가 무슨 근거로 얘를 답을 아닌 걸로 했고 얘를 무슨 근거로 얘를 답으로 했나 뭐 이런 것들, 그치?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살펴봐야 됩니다. 그게 학력평가의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근거를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그걸 없앴다. 적절하지 않다라고 없앴는데 그 생각으로 시험 시간에 없앴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고.
전혀 뜬금없는 이유로 없앴다면 그건 제대로 푼 게 아니잖아. 물론 맞으면 장땡이에요. 뭐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 아예 틀린 말은 아니야. 맞으면 장땡이라는 게 아예 틀린 말은 아닌데 지금 수능이 아니잖아. 그치? 수능 때 맞으면 장땡이라서 그냥 만점 다 찍어서라도 맞으면은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어요. 알겠죠? 그런 과정을 꼭 거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서 내가 왜 그걸 답으로 했는지 답으로 안 했는지 그 근거를 여러분이 시험 시간에 생각했던 근거를 돌이켜보는 게 중요한 학습이라고 얘기했어요. 어쨌거나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거 답은 2번이었고요. 27번 풀었지? 28번으로 갈게요. 이거 은근히 애들이 좀 틀린 학생이 있나 모르겠어. 맨 처음에 후보 추천을 했단 말이야. 적합성을 검토했어. 아니야. 최종 선정은 자라가 됐어. 오케이. 1단계 반개와 자라는 스스로 후보로 나선다. 그랬죠. 나머지는 뭐 임금이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잉어가 대답하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반개와 자라는 자기가 했습니다. 반개는 중간에 뭐라 그래서 내 고향이 육지예요. 제가 갔다 올게요. 그러니까 넌 안 돼. 뒷걸음질 칠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 했잖아. 그지? 맞고 2단계에서 용왕은 반개에 눈이 솟아 방금 얘기한 거네. 그지? 눈이 솟아 있어서 눈에 띄기 이상하다. 다른 동물들도 눈에 띄기 쉽다고 방금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1번 설명하면서. 너 뒷걸음질 칠 것 같아. 그래서 안 돼. 라고 했잖아. 그래서 2번이야. 적절하지 않아. 그 근거를 이야기하는 게. 오케이? 2번이 정답이 되고요. 2단계에서 잉어는 조개가 휼조와 쏘로 물고 싸우다가 아까 선생님이 어부지리 이야기하면서 설명했죠. 그래서 적임자가 아니라고 얘기한 부분 타당합니다. 2단계에서 잉어는 메기가 탐식 때문에 돌아다니다 인간들에게 잡힐 것이다. 입이 크다. 그래서 탐식이 있다. 잡힐 거다. 라고 이야기한 거고요. 자라가 선정된 것은 망보기를 잘해서 인간에게 잡힐 염려가 없다라는. 그죠? 제가 망보기를 잘합니다. 자라가 직접 이야기한 부분이 나와 있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맞는 선택지가 되고요.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면서 혹시라도 이걸 또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하니까 아이씨 난 어려운데 곽 선생 미워. 그런 어쩔 수 없어. 객관적으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제 뒷부분에서 좀 여러분이 어려울 부분도 있고요. 시간이 부족해서 아니면 뭐 정말 고전 산문 자체가 어렵다. 그럼 오히려 그런 학생은 잘 된 거야. 안타까운 게 자기가 어디가 어려운지 모르는 학생들도 있는데 내 약점이 확실하게 드러나면 고칠 수 있는 게 기회가 생긴 거랑 똑같은 거거든.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김영랑의 모라니 피기까지는 세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문제를 한번 봐요. 저는 29번 가에 대한 설명. 땡큐. 가 보고 바로 와야 돼. 이건 바로 올 거야. A, B 톡톡 보니까 나눠져 있어. 오호 감사합니다. 보기는 무조건 먼저 읽어. 무조건이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안 읽는 경우가 있어. 언제? 추가 작품 나왔을 때. 추가 작품 나왔을 때 먼저 읽어도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뭐 시조가 실려 있다거나 주로 이런 설명이 나왔을 때 먼저 읽는다는 얘기야. 알겠지? 시에서 대비되는 정서나 태도, 이미지가 제시될 때 화자가 처한 상황이나 대상에 대한 인식이 강조되는 효과가 있다. 1학년 때 저는 이 학력평가가 되게 아름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인 개념이 굉장히 보기에 잘 실려 있고요. 문제 잘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최서희 선생님이 가보자 막 하셨잖아요. 그죠? 이 시험 되게 좋다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의 척도가 된다는 게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 선생님 볼 때는 아주 잘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부분. 정서나 태도, 이미지. 사실 시의 가장 핵심적이고 그 중심이 되는 게 바로 뭐야? 이거 아니야?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주고 시에서 대비가 얼마나 많이 사용되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거야. 대비가 돼 있고 일적인 태도, 정서 함께 제시될 때 표면적으로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시는 모순적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 거기에 높은 차원의 인식을 보여준다. 여러분 딱 이걸 보고 여러분 무슨 생각하셔야 되는 줄 알아요? 개념이 갖춰진 친구들이 역설을 생각하셔야 돼요. 겉으로 보기엔 모순인데 표면적 그 모순을 넘어서 그 안에 있는 진실, 그 어떤 역설적인 상황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사실 그러면 여러분은 나 알아. 중학교 때 공부 좀 하는 친구들은 나 모라니 피기까지는 봤거든 옛날에. 왜? 거기에서 찬란한 슬픔의 그 작품 모르더라도 아마 중학교 때 한 번쯤은 1, 2, 3, 4, 5 선택지 중에 역설법 딱 제시해놓고 다음 이것과 기억과 같은 표현법이 사용되지 않은 것 뭐 이런 거 나왔을 거야. 그때 한 번쯤 봤을 거야. 찬란한 슬픔의 범.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항상 같이 나와 있는 그 중학교 수준에서 나오는 그 역설법의 예시문 중에 하나죠.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실려 있는 겁니다. 31번은 어쨌거나 여러분은 뭔가 대비되고 모순되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 나온다라는 힌트를 얻고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작품 갈게요. 문제 세 문제 붙어 있는 거 맞죠?
좀 잘 알고 있는 작품일 테지만 그래도 우리 또 한번 꼼꼼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쭉 읽을게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때요. 좀 폼 좀 잡을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안 되겠다. 니를 자겠다. 자, 5월 그 어느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 천재 모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성켜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그래서 360날 한양 섭섭해 우읍니다. 우리말이 정말 아름답게 담겨있죠.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둘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뭐 하겠대? 모란이 피면 좋아요. 모란이 지면 슬퍼요. 그 얘기야. 그치? 왜? 모란이 피기까지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를 볼 때 단순하게 그냥 암기해서 보는 건 내신은 그렇게 가능해. 극복이 가능할까? 수능은 불가능할 수 있어.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서 봐야 돼.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겠대. 그럼 잘 봐봐. 모란이 피기 전까지는 봄이 온 거야, 안 온 거야? 안 온 거지. 왜? 사실 이거 바꾸면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모란을 기다리고 있겠다는 얘기잖아. 모란이 피어야지만 봄이 되는 거고요. 모란이 피기 전까지 봄이 아니란 얘기야. 모란은 곧 뭐야? 모란은 곧 봄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봄을 기다린다고 했으니까 기다리고 있을 테요 라고 했으니까 이 모란은 뭐의 대상? 쉽게 가. 절대 어려운 단어로 품격 있게 느낌 있게 가려고 그러지 마. 유치하게 가도 좋아. 너희들이 알고 있는 어휘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야 돼. 시는. 문제집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좀 약간 문제집스러운 단어로 분석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굳이 뭐 여기서 모란이라는 게 뭐 소망의 대상 뭐 이런 뭐 소망이라는 단어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화자의 궁극적 지향 뭐 이런 단어 안 해도 돼. 알겠지? 뭐라고 했어? 기둘리고 있을게요. 그럼 얘 기다림의 대상이야. 기다림의 대상이고 모란은 곧 봄이야. 모란은 곧 봄이야. 근데 어떻게 기다리래? 이 작품의 특징 중에 하나 이런 건 알아두면 되게 좋은데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하고 뚝뚝 떨어져 버리고요. 또 어디 있어? 한양 섭섭해 울고요. 나는 또 아직 기다리고요. 부사어 같은 거 사용해서요. 이 시의 어떤 정서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작품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거나 여기서 아직 기다리고 있다는 뭐 얘기는 뭐야? 계속 기다리겠다는 얘기야. 지속적으로 기다리겠다는 얘기야. 언제까지? 봄이 올 때까지. 즉 모란이 필 때까지. 그러니까 이 모란이란 건 정말 엄청나고 대단한 친구인 거지. 근데 이제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야, 모란이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뚝뚝 떨어지면 이 사람의 정서 모르겠어. 뭐겠어?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여기 나와 있어요. 서름에 잠길 거거든요. 비로소 서름에 잠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과 이 비로소 이런 말에 담겨 있는 선생님이 지금 부사어에 초점을 맞추면 이 작품 자체가 그렇기도 하고요. 요새 약간 시험에 나오는 유행 스타일이라고나 할까? 수능에? 여러분 이제 고1 됐으면은 수능에 살짝 민감해져야 돼. 옛날에는 이 모란이나 아니면 봄 여기에 나오거든. 여기에 밑줄 치고 여기에 나오는데 요새는 잘 그렇지 않고요. 이런 서술어라든가 부사어 쪽에 밑줄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가 출제되는 경우가. 하지만 문제 유형이 달라진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결국에 화자의 정서나 태도를 묻는 거야. 자, 그렇다면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이 사람이 서름에 잠긴다 그러니까 이거는 화자의 어떤 정서를 강조하는 거야? 서러운 정서를 강조하는 거야. 말하자면 모란이 없어졌어. 상실감 같은 거?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거지.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 모란이 나의 전부인데 사라져버렸어.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이 날 좋은 날이야 나쁜 날이야? 어떤 날이야? 아래 봐봐. 떨어져 놓은 꽃잎마저 시들어져 버렸어. 떨어진 것도 서러운데 바닥에 놓여있는 꽃잎마저 다 시들어 버렸단 말이야. 얼마나 슬퍼. 천재 모라는 자취도 없어져 버렸어. 뻗쳐오르던 내 보람이 무너졌어요. 상승하던 것이 하강했어. 상승 이미지랑 하강 이미지 알고 계시죠? 그죠? 아까 우리가 보면서 어떤 시에 대비되는 정서나 태도, 이미지 뭐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얘기한 거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이 무너졌대. 어? 모란이 사라졌는데 보람이 무너져? 모란이 뭐니까? 보람이니까. 모란은 나의 보람이야.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모란은요 이 사람에게 봄이고
보람이에요.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한 해가 다 갔어. 모란이 사라지면 내 한 해도 사라지는 거야. 모란은 봄이고 보람이고 내 한 해야. 전부란 얘기잖아. 나의 1년이야. 근데 잘 봐봐. 여기서 한 해라고 했는데 그냥 또 1년 내내 한양 섭섭해 우음내다. 이 한양도 뭐야? 그 서름이 가득 담긴 거지. 왜 근데 여기서 1년이라고 하면 되는데 또 360날로 바꿨을까? 선생님 5일은 모란이 펴있는 날이니까요. 물론 그런 해석도 타당할 수 있어. 타당할 수 있겠지만 이런 걸 이제 수량화 표현이라고 합니다. 한 해. 그럼 되게 짧아 보여 그냥. 1년 365일. 계산 안 하면 돼? 뭐 몇천 몇백 시간 이러면 훨씬 더 길어 보이잖아. 이런 것도 이런 수량화 표현이라는 것도 어떤 정감의 깊이를 좀 높게 정감의 깊이를 좀 더 상승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란이 져서 난 슬프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안 끝나 이 사람.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거야. 찬란한 슬픔의 봄을. 그지? 도치법 썼지? 기다리겠대. 뭐야? 화자의 태도 뭐야? 지고 져서 슬픈데 난 그래도 또 기다리겠대잖아. 의지. 오케이? 이 정도는 나와야지. 이 정도는. 한번 물어봤을 때. 찬란한 슬픔의 봄을. 무슨 법? 역설법. 그지? 찬란한데 슬퍼. 그럼 보통 이런 거 내신에 나오면 뭐가 나오냐면은 왜 찬란한 슬픔의 봄이냐? 거기에 담겨진 의미를 찾아라. 왜 찬란해? 모란이 피는 계절이 봄이거든. 왜 슬퍼? 모란이 지는 계절이 봄이거든. 그치? 어떤 생성과 소멸의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것이 봄이라는 계절이라는 거지. 이 사람의 그 전부를 담고 있는 그 계절이 바로 봄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선생님 이거 본 다음에 바로 뭐 본다고 그랬어? 여기에 관련된 거 이거 바로 풀어야 돼. 그래야지 덜 헷갈려. 특히나 이게 되게 고마운 것 중에 하나가 표현상의 특징이야. 그럼 바로 오면 더 좋은데 여러분 1학년 때니까 가에 대한 설명으로 나옵니다. 아마 11월이나 아니면 9월에 바로 그럴 수도 있어요. 2학년 올라가면 절대 이거 가에 대한 설명으로 안 나옵니다. 이제 절대라고 절대란 말 취소. 절대란 말 취소. 대부분 왜?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나와. 그래서 가와 나는 모두 가는 나와 달리 두 개 다를 비교해야 돼. 근데 그나마 여러분 쉽게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색채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불변성을 부각하고 있다. 여기서 완전 이미 틀려. 대상이 불변했어? 모란이 폈다가 졌잖아. 난 계속 또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이미 그거부터 틀려요. 그리고 여기서 모란이 무슨 색일까? 모란 꽃을 모른다는 전제하에. 나도 모르겠는데. 색채어를 안 나왔어. 색채어. 이런 건 사실 실력보다 시력이라고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색채어. 색깔 모르는 사람. 선생님 전 색깔이 뭔지 모릅니다. 아무도 없어. 그지? 찾을 수 있냐 없냐. 그러니까 이런 걸 찾는데 가를 보고 바로 오면 훨씬 더 빠르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답 나왔어. 1번이야. 적절하지 않은 거네. 맙소사. 나머지 다 맞네. 나머지가 여러분 혹시 내신 들어가면 학습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변형된 수미상관. 선생님이 아까 작품 할 땐 설명 안 했지. 근데 시작할 때 보니까 모란이 피까지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피까지 나는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그냥 수미상관도 아니고 변형된 수미상관. 수미상관의 기능 뭐야? 주제 강조, 형태적 안정. 알고 계시죠? 그죠? 그런 것들. 아마 이거 중학교 때 충분히 국어 선생님께서 알려주셨을 겁니다. 주제 강조. 맞아. 여기 뒤에는 판별할 필요 없어. 그치? 사실 당연한 이야기야 거의. 도치. 마무리 쪽에 의미 강조. 음성 상징어. 뚝뚝 뭐 이런 것들. 인상 잘 드러내고. 이것도 사실 중요한 개념이에요. 개념은 엄청 중요한데 이런 선택지가 직접 나온 건 1학년 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면에 화자가 드러나냐 안 드러나냐. 이게 왜 중요한 개념이냐면 원래 선생님이 지금 이거 학평 해설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놓고 시 해설하거든요. 원래. 그럴 때 항상 여기다 뭐로 시작하냐면 화자를 이렇게 놓고 시작합니다. 대상으로 이렇게 해요. 여러분 머릿속에 이게 구조화돼야 돼. 분석하는 방법. 화자가 여기서 나, 대상, 모란 이런 식으로 지금 틀을 잡고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읽어가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작품 표면에 화자, 우리나 나가 있는지 보면 돼. 알겠어? 정서 직접적으로 있는지 보면 돼. 섭섭해. 뭐 이런 거 나오잖아. 나 있잖아. 그럼 이건 무조건 맞는 거야. 답 1번.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나로 갈게, 이제. 나머지 왜 가, 나를 같이 봐야 풀 수 있으니까. 나로 갑니다. 한민복 시인. 진짜 좋아하는 시인인데요. 이 시인의 작품 중에 눈물은 왜 짠가? 라는 작품이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봤을 수도 있어. 워낙 유명한 작품이라서. 그러니까 엄마랑 같이 고깃국을 먹는데 좀 가난한 집안에서 큰 이제 사람이 그 고깃국에 엄마가 일부러 소금을 좀 많이 넣어버립니다. 예. 설렁탕 같은 걸 먹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아들 고깃국을 더 먹이고 싶어가지고 아이고 사장 미안하네. 내가 실수로 소금을 좀 많이 엎질러 버렸어. 국물을 고깃국만 좀 더 주면 안 되겠나? 라고 이야기해서 그 고깃국을 얻어서 아들에게 주는 그런 내용을 담은 작품이에요. 하면서 그 엄마의 사랑에 감동받아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소금 그것까지 연결해서 도대체 왜 눈물이 이렇게 짠 건가? 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작품. 아주 짠하죠. 원래 실제로 여기 작품에서도 보면요. 좀 얘기할까? 여러분이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면 배경 지식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뭐 재미삼아 이야기를 하면은 한민복 시인의 거의 약간 느낌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민복 시인이 원래 수도전기공인가요? 거기를 이제 나오셔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좀 여기 보면 만학을 하는 나라고 나오잖아요. 좀 뒤늦게 그 문예창작 쪽으로 이제 가셔가지고 시인이 되신 분이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런 자신의 어떤 경험을 진짜 시로 이렇게 풀어낸 게 아닐까라는 그런 느낌 많이 듭니다. 문학은 진짜 여러분 공부할 때 좋아하잖아요. 좋아하면 잘하게 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독서는요. 좋아해도 잘한다고 자신 못하겠어요. 솔직히. 독서는 많이 하면 잘해. 참고. 독서 좋아하는 친구들 많이 못 봤습니다. 근데 독서 쪽 좋아하는 친구들 많이 못 봤는데 문학은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좋아해서 하면은 애들이 잘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근데 독서도 마찬가지야. 많이 하면 잘하게 돼. 선생님 많이 해서 못하는 거 어디요? 별로 없어요. 많이 하면 대부분 다 잘하게 돼. 선생님도 원래 학창시절 때 국어보다 수학을 더 잘했어요. 놀랍죠? 생긴 건 진짜 수학 못하게 생겼잖아, 그지? 근데 진짜 국어를 좋아했거든.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와서 저 수학 하나도 못 보는데 국어를 제일 잘하잖아요. 그죠? 좋아하다 보니까. 자, 한번 쭉 보겠습니다. 아래층에 물틀면 단수가 되는. 여러분 이거 좀 낯설 거니까 한번 쭉 읽어볼게요. 단수가 되는 좁은 계단을 올라가는 전세방에서 만학을 하는 나의 등록금을 위해 사글세방으로 이사를 떠나는 형님네. 달그락거리던 밥그릇들, 배녀판으로 된 농짝을 리어카로 나누고 집안 형편을 적나라하게 까보이던 이삿짐. 가슴이 한참 덜컹거리고 이사가 끝났다. 형은 시장골목에서 자장면을 시켜주고 쉽게 정리될 살림살이를 정리하러 갔다. 나는 전날 친구들과 깡소주를 마신 대가로 냉수 한 대접으로 조갈증을 풀면서 자장면을 이렇게 앞에 놓고 이상한 중국집 젊은 부부를 보았다. 바쁜 점심시간에 맞춰 잠자주는 아기를 고마워하며 젊은 부부는 밀가루 그 연약한 반죽으로 튼튼한 미래를 꿈꾸듯 명랑하게 전화를 받고 서둘러 배달을 나갔다. 나는 그 모습이 눈물처럼 아름다워 물배가 부른데도 자장면을 남기기 미안하여 마지막 면발까지 다 먹고 나니 더부룩하게 배가 불렀다. 살아간다는 게 그날 나는 분명 슬픔도 배불렀다. 뭔가 막연한 의미라도 좀 다가오지 않나? 난 그런데. 어쨌거나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냐를 여러분이 파악하셔야 되고요. 시에서는 화자의 상황과 정서와 태도를 파악해야 된다 그랬어. 그치? 자, 이 사람 어떤 상황이야? 우선 여기 형님네 상황이긴 하지만 중요한 게 만학을 하는 나야. 시적 화자는. 근데 그의 등록금을 위해서, 나의 등록금을 위해서 사글세방으로 이사를 떠나는 형님네야. 그것도 애초에 잘 살지도 않았어. 그 전세방도 어떤 곳이었어? 여기서 그러니까 어떤 공간의 어떤 그것을 설정해 준 거야. 공간을 통해서 상황을 설정한 거지.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하겠네. 그지? 공간을 통해서 상황을 설정하고 있어. 아래층에서 물을 틀면 윗집에 물이 안 나와. 그런 곳에서 좁은 계단을 올라야 하는 그런 전세방에서 동생의 등록금을 위해서 뭐 한 거야? 사글세방으로 이사를 떠나는 형님네야. 우선 이 사람의 상황이 어떻다라는 거야. 좀 더 심화됐어. 뭐가? 빈곤이. 가난이 심화됐어. 나 때문에 형님네까지 가난해졌어. 그런 상황이야. 오케이? 달가락거리던 밥그릇들. 배녀판으로 된 여러분 배녀판이 뭔지 모르죠? 합판 중에 진짜 얇은 거야. 그러니까 고급 농짝 아니야. 아주 싸구려 농짝을 리어카로 나르고 집안 형편을 적나라하게 까보이던 이삿짐. 이것도 뭐 얘기하는 거야? 상황 자체가. 지금 거의 상황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난, 힘든 삶, 그것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가슴이 한참 덜컹거리고 이사가 끝났다. 왜 리어카가 안 덜컹거리고 가슴이 덜컹거렸을까? 사실 리어카가 덜컹거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내 가슴이 덜컹거릴까? 그 이유가 어디야? 빨리 지금 찾아. 혹시 읽으면서 안 찾아더라도 좀 특이한 표현이잖아요. 가슴이 덜컹거렸대. 덜컹덜컹. 뭔가 이 사람이 좀 마음이 안 좋았다는 거죠. 왜? 이유 찾았어? 원래 수업 들을 때 뭐 하니 들으면 안 돼요. 그냥 적느라 바쁘면 안 됩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미리 생각하고 온 친구들, 물론 프로가 생각했겠지만 요거 때문에 그렇잖아. 요거 때문에 이사라는데 지금 누구 때문에 그래? 나 때문에 이사란단 말이야. 얼마나 미안하겠어. 얼마나 서글프겠어. 그 살림살이를 보면 그렇지 않을까요? 형은 시장 골목에서 자장면을 시켜주고요. 쉽게 이 표현도 봐. 쉽게 정리될 살림살이야. 여러분 이사하면 저기 짐 정리 일주일 해야 되죠. 못해도 제가 게을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 그렇더라고요. 쉽게 정리될 살림살이야. 많아? 별거 없어. 그냥 그런 살림살이야. 여기에 포커스 다 맞춰서 이야기하고 있어. 정리하러 갔어. 나는 전날 친구들과 깡소주를 마신 대가로요. 냉수 한 대접으로 조갈증을 풀면서 뭐 이런 건 여러분이 공감할 수가 없을 거고요. 공감을 해서도 안 되겠죠. 그죠? 자, 짜장면을 앞에 놓고 이상한 중국집 젊은 부부를 봤다. 자, 여기서 하나. 시어를 파악할 때는 수식어에 포커스를 둬야 됩니다. 거기에 중심을 둬야 돼. 화자가 판단하기에 그 중국집 젊은 부부는 좀 이상해 보여서 바쁜 점심시간에 맞춰 잠자주는 아기를 고마우며 이거 모르네 이걸. 그지? 밥 먹을 때 애가 자주면 정말 좋습니다. 저도 이제 좀 많이 큰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애기 때 난리치면 아내와 제가 밥을 못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고마운 아기죠. 그죠? 젊은 부부는 근데 밀가루 그 연약한 반죽으로 그 중국집 운영 아까 읽어봤으니까 알겠지? 중국집 운영하는 그 젊은 부부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연약한 반죽으로 튼튼한 미래를 꿈꾸듯.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자장면 그 밀가루 면발 연약해 부들부들해. 그렇지? 이들 부부들도 어떻게 생활 자체가 되게 여유롭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걸로 튼튼한 미래를 꿈꾸는 건 이건 현재예요. 현재. 그 이 부부들의 현재 모습. 어떤 빈약한 삶의 조건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야. 빈약한 삶의 조건을 보여주는 거야. 근데 튼튼한 미래라는 것은 미래의 희망을 갖고 있는 거지. 아주 희망찬 그런 부부야. 그러면서 명랑하게 전화를 받고 서둘러 배달을 나갔습니다. 나는 그 모습이 눈물처럼 아름다워. 깨달은 거지. 여기가 포인트지. 눈물처럼 아름다워. 무슨 법이야? 이것도 역설법이야. 그지? 눈물처럼 아름다워. 눈물은 대부분 슬픈 거야. 아름답다라고 보면 안 되는 거야. 대부분. 근데 눈물처럼 아름다워. 왜 이게 눈물처럼 아름다워? 아까 여기서 나온 거야. 빈약한 삶의 조건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다운 거지. 빈약한 삶의 조건 때문에 슬프지만 희망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나는 물배가 부른데도 자장면을 남기기 위하여 마지막 면발까지 다 먹고 나니. 저도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이건 그 사람들한테 일을 아름다워서 미안한 게 아니라 밥을 막 먹고 있는데 거기 주인 아줌마가 단골이라고 뭔가를 또 더 주시더라고. 배불러 죽겠는데 추가로 더 주면 안 먹고 나오면 미안하잖아. 그래서 꾸역꾸역 일부러 다 먹고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저 가난하고 빈약한 삶의 조건을 갖고 있는 그 부부가 장사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지? 그 사람들이 준 짜장면인데 남기가 괜히 미안한 거야. 그래서 마지막 몇 번까지 다 먹고 나니까 배가 불렀어. 참 살아간다는 게 하면서 삶에 대해서 성찰해 봅니다. 삶에 대해서 성찰해봐. 선생님 원래 글씨 이렇게 못 쓰지 않아요. 지금 우리 고전 시가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얘기해야 되니까. 자, 그날 나는 분명 슬픔도 배불렀다. 이게 왜 슬픔도 배불렀다는 뜻가 무슨 말일 것 같아? 이거랑 똑같은 말이야. 슬픔도 배불렀다는 게 그 슬픔의 아름다운 슬픔을 보았다 이런 겁니다. 그걸로 이제 내 마음이 찼다. 아름다운 슬픔으로 가득 찼다는 거 그런 걸 한번 느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작품. 되게 우리네 그런 어떤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웃들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걸 좀 잘 드러내는 작품이 바로 그날 나는 슬픔도 배불렀다라는 이 작품이야. 선생님 근데 요런 정도 써주고 꼼꼼하게 뭐 조갈증 이런 것도 안 해주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거 별로 의미 없어. 이건 사실 별 의미 없어. 그래도 이거 다 문제 풀 수 있나요? 있다니까. 여기서 그럼 이거 정리해볼까? 되게 힘든 상황에서 자기 등록금을 위해서 형이 이사를 했어. 그러다 어느 짜장면집에 들어갔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아름답구나 라는 것을 느낀 거야. 이게 이 시의 전부입니다. 아시겠죠? 아까 우리가 29번 풀었어요. A와 B에 대한 설명이야. 사실 이것도 제가 아까 잠깐 실수를 했네. 말하자면 A를 먼저 보는 게 맞아. 그치? 왜 A가 어느 쪽이니까 어느 날이니까. 근데 어느 날을 볼 때 시어 볼 때 앞뒤를 봐야 돼. 아까 수식어 보라 그랬지. 앞뒤를 봐야 돼.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버리고는 어느 날이야. 언제 그 어느 날은 모란이 떨어진 날이야.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슬픈 날이야. 아주 미쳐버리겠는 날이야. 안타까워서.
소통이 확대됐다니, 대상과 유대감을 느끼다니, 삶의 희망을 찾았다니, 소멸로 인해 슬픔을 느꼈다니, 비판적 태도가 대상에 대한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라니. A만 봤어도 답 나왔겠지. 모란이 져서 슬픔을 느낀 시간이라니까. 소멸로 인해 슬픔을 느꼈다니까. 됐잖아요. 아까 그럼 그날 내가 슬픔으로 배부른 것을 이제 알았던 그날, 슬픔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했던, 그치? 빈약한 삶을 살아가는 중에 힘내는 사람을 보면서 아, 슬프다, 하지만 정말 아름답다 라는 걸 발견했던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겠죠. 나머지도 설명 안 하는 이유. 왜? 소통이 단절됐어? 거리감 느꼈어? 삶의 권태라니. 미래에 대한 희망. 근데 이게 미래에 대한 희망은 아니잖아, 내가. 그치? 글을 보면서 그냥 아름다움을 느낀 거지. 그래,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 과잉 해석을 하면 거기까지 갈 수는 있겠다. 그치? 이것도 안 될 것 같아. 이게 제일 적절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31번으로 갈게요. 아까 읽어봤으니까 여기는 가에서 섭섭해 우엄내다와 아직 기둘리고 있을 테요. 꽃이 사라진 것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대비되면서 화자의 기다림이 강조되고 있다. 타당하죠? 그렇죠? 꽃이 사라진 거야. 아이, 슬퍼. 하지만 난 기다릴 거야. 꽃이 사라진 것에 대한 화자의 태도 대비되죠. 그냥 울고만 있는 거랑 의지적인 태도. 기다림이 강조되는 거. 기다림의 의지. 맞고요.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야. 찬란한 슬픔 모순된 일처럼 보이지만 표면적 진술을 넘어서 슬픔을 극복하는 화자의 인식. 그지? 찬란한 슬픔이 언젠가 다시 모란이 필 때까지 난 기다릴 거야. 기다림의 의지가 또 반영된 거야.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기다림이라는 화자의 태도 쪽에 포커스를 톡톡 맞춰놓고 있잖아. 시에서 화자의 정서 태도 파악하는 것은 제가 이 시간에 오늘 끝날 때까지 화자의 태도 한 100번 얘기해도 진짜 지나치지 않아요. 진짜. 아시겠죠? 자, 연약한 반죽과 튼튼한 미래에서는 이미지의 대비를 통해서 이미지 대비되는 거 맞네. 희망을 잃지 않은 중국 부부의 그런 건강한 삶.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선택지도 아름답고, 그지? 이들의 삶도 아름답고, 이상한과 눈물처럼 아름다워해서 중국집 젊은 부부를 향한 태도가 대비되면서 맨 처음에 살짝 이상하다고 생각했잖아. 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 모습이 되게 이상했나 봐, 처음에. 잠자주는 아기를 고마워하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이 처음에는. 근데 이제 그걸 깨달은 거지, 그 안에서. 그 슬픔의 아름다운 슬픔을. 그지? 태도가 대비되면서 화자의 긍정적인 인식. 이게 부각된 거 맞지? 오케이? 맞아. 슬픔도 배불렀다. 뭐 가능해요. 모순된 진술. 그죠? 중국집 젊은 부부의 고단한 삶과 대비해서 느끼는 화자 자신에 대한 만족감. 이것도 태도 맞지? 야, 젊은 부부는 되게 힘들게 사는구나. 거기에 비하면 난 참 괜찮게 살고 있구나. 이거야? 만족감이야? 아니잖아. 무슨 만족감이야. 여기서. 사실 되게 재밌는 얘기 해주면, 이거 선생님 수업 준비하다가 문제를, 답안지를 잘못 보고요. 답을 4번으로 보고, 야, 이거 해설 강의 해야 되는데 난 도저히 답이 4번이 아닌 것 같은데, 답이 5번인 것 같은데 왜 4번으로 했을까? 그러다가 진짜 거짓말하고 한 40분 고민했어요. 어떻게든 4번을 답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막 생각해. 그랬었는데 답을 잘못 봤더라고. 만족감. 누가 봐도 이건 적절하지 않아. 알겠지? 자, 그래서 현대시까지 다 끝났고요. 우리 고전시가 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인곡. 제가 이거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 여러분한테 이제 문학 쪽도 막 강의하면서 항상 이야기하는데, 우리 송강 정철 선생님 여러분이 굉장히 싫어하죠. 저 사람만 없었다면 우리가 저런 작품 배우지 않았을 텐데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송강 정철 선생님이 없었으면 더 어려운 가사문학을 배웠을 겁니다. 송강 정철 선생님의 작품은 그나마 쉬워요. 여러분한테 우선 제가 고1 학생들 수업 처음이니까 이야기를 하자면, 아직 1학년 시작이잖아요. 고전시가가 약하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부탁인데, 송강 정철 선생님의 작품 3개 있잖아요. 삼위인곡, 송미인곡, 관동별곡. 관동별곡은 무지하게 깁니다. 내신 공부하듯이 3일만 투자해서 꼼꼼하게 분석해보세요. 내신 공부하듯이. 개안을 하게 됩니다. 개안. 따란 고전시가예요. 왜냐면 관동별곡 같은 경우에 종합 선물 세트거든. 다 들어가 있거든. 어렵지 않아. 고전시가 자연에 대한 뭐 예찬이라든가 임금 사랑해요, 나는 자연이 좋아, 우리 뭐 도덕적으로 살자, 아유 저놈의 탐관 오리들, 이런 내용이 되게 유형적으로 나와 있단 말이야, 고전시가. 그래서 사실 이제 보통 여러분들한테 행운의 7, 7작품만 제대로 가사문학 봐라, 아니면 연시조까지 포함해서, 그럼 여러분은 고전시가에 눈을 뜨게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물론 수능은 내신이 아니지만 고전시가는 파급 효과가 되게 커요.
작품을 알았을 때. 왜 아까 말했듯이 주제가 거기서 거긴 경우가 되게 많거든. 한번 꼭 나중에 기회가 생긴다면 여러분이 약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작품 송민곡이 나와 있어요. 3인곡 2죠. 또 하나 이야기해드리면 혹시 제 10컷 고전소설이나 10컷 고전산문 보셨나요? 되게 재밌는 강의 있는데 아마 10컷 고전 시가도 나옵니다. 되게 이야기로 좀 재밌게 풀어줄 거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시가, 소설, 고전 쪽이 약하다. 곽동을 찾아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갑자기 홈쇼핑하는 느낌이지 왜?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곽동은 그죠? 자, 저기 가는 저각시 본 듯도 하구나.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보기를 봤으면 연군가사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보기에 송민곡은 낙향했을 때 쓴 연군가사래.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는 작품이라고 대놓고 밝혀주고 있는 보기가 하나 있어. 또 뭐가 있냐면은 34번이 마치 보기처럼 나와 있는데 주변 인물과 중심 인물에 이건 여러분 1학년이니까 제시해 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최대한 현대어로 많이 풀어놨습니다. 그나마. 1학년이라서 34번 문제 보면은 대화로 작품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왜? 이 작품이 대화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걸 염두에 두고 풀어야 돼. 연군가사인데다가 대화를 중심으로 풀어놨다. 자, 저기 가는 저 각시 본 듯도 하구나. 천삼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저 각시는 왜 이별을 하고 해 다 저문 날에 누굴 보러 가시는고? 했더니 너구나. 그러니까 사실 이거 누가 얘기한 거야? 너가 얘기한 거지. 이거 누가 얘기한 거야? 각시가 얘기한 거지. 맞아? 너구나 라고 이야기한 거야. 먼저 우선 너가 이야기한 거고 이게 먼저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각시가 내 이야기 좀 들어봐. 그러면서 이제 이어질 작품이 이 사설이야. 쭉. 내 사설 한번 들어봐라. 칠판 지우개 떨어지고 난리 났어. 자, 내 얼굴 이 거동이 임 사랑받을까 한가마는 이미 여러분들 이 상황을 지금 체크했지. 이 각시는 이별했대. 그래서 내 얘기 좀 들어봐. 내 얼굴, 내 거동. 원래 이제 얼굴이 여러분 아직 중세 문법을 안 배워서 그렇지만 의미 이동 뭐 이런 걸 배웁니다. 의미 축소, 의미 확대 뭐 이런 거 배우는데 의미 면에서 얼굴이 옛날엔 태도, 몸 자체를 얘기하는 게 얼굴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태도나 내 행동 같은 게 임을 사랑받을까 할까마는 어쩐 일로 날 보시고 너로다. 아이고 너구나. 반겼다는 얘기야. 사랑할 때 이야기야. 사랑할 때. 사랑할 때. 그러니까 이건 과거겠지. 임금이 나를 사랑해 줄 때. 그리고 천상백옥경이 하늘나라야. 컨셉 자체를 뭘로 잡은 거야? 우리 적각 모티프라고 하거든요. 적각 각종 모티프는 어떤 이야기의 소재가 되는 건데 화소가 되는 건데 적각 모티프라고 하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컨셉이야. 그지? 임금이 바로 옥황상제인 거지. 임금이 옥황상제. 그래서 날 보고 너로다. 아이고 너구나. 예뻐했어. 사랑할 때. 나도 님을 믿어서 군 뜻이 전혀 없었어. 나쁜 뜻 전혀 없었고 잘못된 뜻도 전혀 없었어요. 아잉. 네, 죄송합니다. 자, 아양 교태를 막 부렸던 것이 어지럽게 했던 거야. 방금 굉장히 어지러우셨죠, 그죠? 그렇게 했던 거야. 반기시는 낯빛이 옛날과 다르셨어. 제 아양 교태 너무 과한데? 라고, 그지? 아마 혹시라도 3인칭 화법으로 얘기했나 봐요, 그죠? 동훈이는 배고픈데 막 이랬나 봐, 그지? 자, 그러니까 옛날이랑 표정이 완전 달라졌어. 이게 이제 현재가 된 거지. 그래서 누워서 생각하고 앉아서 생각하고 막 생각해보니까 내 몸에 지은재가 산같이 쌓여 있어. 이 사람의 지금 정서 뭐야? 지금 이렇게 이별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한 거야? 나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너무 했나 봐. 어지럽게 했나 봐. 화자가 생각하는 이별의 원인이죠. 오케이? 그래서 내 몸 지은재가 산같이 쌓여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뭐랄까? 자책을 하는 거지. 내 잘못이야. 하늘이라 원망하면 사람이라 내가 탓하겠냐? 허물하겠느냐? 서로 풀어서 생각해보니까 누구 탓이다? 조물주 탓이다. 진짜 신의 탓이라기보단 이건 운명의 잘못이 장난이야. 이런 겁니다. 그죠? 운명 탓을 하는 거죠. 자책도 하고 운명 탓도 하고. 이별했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어. 자, 봐봐. 이렇게 얘기했더니 글이 생각나고 자기가 얘기하고 자기가 이렇게 얘기해? 아니지. 아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위로해 주는 거야, 위로. 옆에서 친구가 헤어졌어. 여자친구랑 헤어졌대. 남자친구랑 헤어졌대. 내가 너무 걔한테 무심했나 봐. 내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래, 네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렇게 해준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 다시. 이거 각시가 얘기한 거야. 여기서 다시. 맺힌 일이 있습니다. 그지? 맺힌 일이 있습니다. 님을 모시고 있어서 내가 이메일을 내가 아는데 내가 모시고 있었던 적이 있어요. 옛날에 천상백옥경에서. 물 같은 얼굴. 아까 얼굴이 몸이라 그랬어. 연약한 몸. 물 같은 연약한 몸. 사실 이걸 되게 꼼꼼하게 현대어로 풀어줘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 쫙 읽어보니까 거의 현대어로 풀어져 있어. 이 정도. 그지? 이 정도만 좀. 여기 해석 안 되면 안 돼? 임을 모셔 있어. 선생님 모셔 있어가 뭐예요? 모시고 있어서 옛날에. 모시고 있었던 적이 있어서.
아, 편하실 날이 몇 날일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임에 대한 걱정, 염려하고 있잖아. 염려가 되어요. 반벽 푸는 거 누구에서 발갖는 거 중략돼 있고요. 예, 오르며 내리며 헤매며 오락가락하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알고 있지만 여러분 모를 수도 있죠. 그죠? 중략된 부분. 예, 고전 시간 웬만하면 다 알고 있으니까. 그지? 이 사람이 방에 들어왔더니 그건 몰라도 돼. 벽에 등불이 하나 다 걸려 있어. 이런 우리가 이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데, 제가 원래 강의 시간 오버 안 하는데 왠지 오버할까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 자, 객관적 상관물이 뭐냐면은 들어는 봤나? 이건 써줘야지. 여러분 처음 본 친구들 있으니까. 원래 범위가 엄청 넓어. 시에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된 모든 것이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원래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알아야 될 건 감정이입 대상, 감정 환기 대상, 감정 대비 대상, 뭐 이런 쪽을 좀 알아두시면 돼요. 감정 대비 대상은 되게 쉽지. 나는 혼자 외로운데 저 새들, 그죠? 황조가 기억 안 나가지고. 황조가, 저 새들도 다 좋아하는데 나만 혼자네? 감정 대비되잖아. 그래서 내 쓸쓸함 강조되잖아. 그지?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별해서 슬픈데 저쪽에서 새 소리가 우는 것처럼 들려. 새도 우는구나. 감정이입. 내 감정을 거기다 집어넣어 버렸어. 새가 우는지 신나서 노래 부르는지 모르잖아. 근데 운다고 생각해. 왜? 내 감정을 집어넣어 버려서. 근데 그거 말고 아무런 그런 거 없는데 상황 자체를 쓸쓸하게 만들어주는 거 있잖아. 그지? 내가 쓸쓸할 때야. 내가 기분 좋을 때 상황이 좀 기분 좋게 되는 거.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3인곡이 송민지, 갑자기 기억이 났는데, 내가 송민곡이었던 것 같다. 그치? 송민곡. 막 돌아다니다가 딱 강가에 가서 님을 보고 싶어서 막 강가에 갔더니 빈배가 썰렁하게 하나 걸려 있어. 이런 것들. 쓸쓸함 더해지지. 반벽청동 어때? 누구를 위해서 밝았을까? 저게 혼자 왜 켜져 있을까? 쓸쓸함 더해져.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감정을 환기한 거야. 화자의 정서를 좀 더 심화시키는 거야. 강조하는 거야. 오르며 헤매며 막 내리며 오락가락하니 어느덧 힘을 다해 풋잠을 잠깐 들더니 선잠을 잠깐 들었더니 꿈에서 임을 봤어. 고전 시가에 매우 잘 나오죠. 이번에 수능 완성이 나왔어. 꿈은 고전 시가에서 정말 많이 사용된다. 임을 만나는 매개가 된다. 여기 막 이런 거예요. 나와있어. 임을 만나는 매개가 됐어. 꿈에서 잠깐 봤어요. 막 싸돌아다니다가 힘들어서 힘이 다해서 꿈에서 임을 가니까 옷 같은 얼굴이 반이 넘게 늙었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꿈은 영원히 계속 만날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 만남의 매개라고 흔히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일시적 만남 매개라고. 옷 같은 얼굴이 반 넘게 늙었구나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마음에 먹은 말씀, 왜 그동안 보고 싶었어요, 사랑해요, 떠나지 마요, 실컷 사려자 하니 눈물이 너무나 너무 나가지고 말을 못해. 정을 못다 풀고 목조차 배워. 목이 막 메오니까 방정맞은 이놈의 닭 울음소리에 잠이 깼어. 막 말을 하려고 사랑해요 하려고 하는데 말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깬 거야. 그지? 이건 뭐야? 임과의 그런 일시적인 만남의 매개조차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는 거지. 아이고 헌일이로다. 이 임이 어디 갔냐? 꿈에서 봤으니까 사라졌지. 바로 일어나 앉아 창에, 그지? 여기 창에 딱 바라보니까 불쌍한 그림자가 나를 쫓아낼 뿐이다. 얼마나 정말 쓸쓸해 보이죠, 그죠? 내 옆에 있는 건 불쌍한 그림자. 그러니까 이건 나의 모습을 얘기한 거야. 이건 자신에 대한 평가예요. 차라리 내가 사라져서, 차라리 쉬어디어 원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차라리 죽어서, 아니면 차라리 사라져서 나골이 돼 있어서 내가 뭐가 되고 싶다? 나골이 되고 싶다. 화자의 분신을 얘기하는 거지. 나골이 돼서 임계신 창안에 반드시 비추리라.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아까 너가 각시님 달은커녕 달은 됐고요. 구준비나 되세요. 라고 얘기해 주죠. 그런 조언을 해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 좀 많이 되는 해설이 이게 이제 적극성이다. 왜? 나골은 멀리서 빠라 이렇게 비춰주는 거잖아. 구준비는 직접 가서 샤샤락 내리면 임의 옷을 적실 수 있잖아. 그치? 말하자면 멀리서나마 님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쫙 보여주고 싶은데 대꾸 직접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구준비가 되는 건 어때?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작품이 바로 송미인곡이에요. 아시겠죠? 자, 뭐 문제를 왔다 갔다 하면서 풀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다음 작품으로 넘어갈게요. 주홍설, 설설설 고전수필인데요. 설은요 주로 경험이나 깨달음을 얘기한다거나 어떤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깨달음을 주는 겁니다. 깨달음. 수필은 요새 고전시가랑 갈래복합으로 나와요. 여기도 지금 그랬었고요. 예, 그렇고 수필은 딱 두 개만 보시면 됩니다. 글쓴이가 직접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이 뭐냐? 어떤 표현법을 쓰고 있냐? 오케이? 손이 주홍에게 물어봅니다. 이 손은 뭐냐? 뭐 하는 사람이냐면 깨달음을 아직 얻지 못한 사람이야. 일반적 인식이 있는 사람이야.
어차피 늦었다. 천천히 하자. 글씨 예쁘게 쓰자. 이렇게 얘기해놓고 글씨 못 쓰면 어떡하지? 일반적인 인식이 있는 사람이고 얘가 대화를 이끌어요. 대화 유도라고 할게요. 대화 유도를 해요. 대화를 이끌어내. 주홍이란 사람이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고요. 작가의 대변자입니다. 작가의식을 드러내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깨달음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야. 물어봐. 너 배에 사는데 고기를 잡는다고 하니까 낚시가 없어. 장사를 하나? 했더니 팔 게 없어. 뱃사공 노릇한다 그러니까 물 가운데 그냥 있어. 변화불축한 물에 조각배 하나 띄어서 끝없는 바다를 헤매다가 바람이 이렇게 물결이 막 쳐가지고 노까지 부러지고 혼배 흩어지고 두려움에 싸서 태풍 불고 그러면은 목숨이 지척에 있게 될 건데 이렇게 험한 데서 이 험한 데가 어디 얘기하는 거야? 그 물 얘기하는 거야. 변화불축한 물에서 위태로운 물을 쓰는데 넌 즐겨서 오래오래 물에 떠가기만 하고 왜 오지 않냐? 자, 여기서 우선 손의 인식을 보면은 저 무서운 변화불축하고 위태로운 상황인 물에서 위태로울 수 있는 물에서 왜 있냐? 질문을 던진 거야. 주홍이. 그대는 생각하지 못하는 거야. 이미. 그대는 생각하지 못. 깨달음을 얻은 약간 도인 쪽 풍모가 있잖아, 그지? 되게 사람의 마음이란 변덕스러워. 평탄한 땅을 디디면 느긋해지고 험한 지경에 처하면 조심하는 법이다. 이미 느낌 왔어야 돼요, 여기서. 사람은 좀 변덕스러워서 평평한 안정된 곳, 겉으로 안정된 곳.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 평탄한 땅이라는 곳은 외적인 안정, 외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곳이고요. 험한 지경이라는 것은 외적인 어떤, 그러니까 물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그지? 외적으로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야. 곤경에 처하게 만드는 게 바로 그곳이다라는 얘기지. 그지? 자, 그렇다. 두려워 조심하는 법이다. 그럼 이미 여러분 여기서 뒤에 안 읽어도 내가 조심하기 위해서 위태로운 곳을 선택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게 좋은데 안 그래도 돼. 나오니까. 수필은 쉬워. 그래서 두려워 조심하게 되면 든든하게 사는데 느긋하면 반드시 흐트러져 위태롭게 되니까 차라리 위험을 딛고서 항상 조심할지언정 편안하게 살아 쓸모없게 되지 않으려 한다.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 있어요. 9월 모평을 잘 본 애들이 오히려 수능을 못 본다. 왜? 스스로 위태로움이 없어지는 거야. 나태함이 생기는 거야. 내가 두려워서 계속 조심하면서 조바심을 내면서 열심히 하면은 든든하게 살게 되지만 느긋하면 반드시 흐트러지게 되는 거지. 그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성적 올랐다고 해서 이러고 있으면 성적 떨어져요. 오케이? 항상 조심해서 쓸모없게 되지 않으려고 한다는 그런 깨달음을 주는 거지. 하물며 내 배는 정해진 것이 없이 떠돌아. 무게가 한쪽에 치우치면 우선 여기서 뭐 어떤 깨달음을 줬어? 스스로 조심스러운 삶. 이게 중요한 거다. 조심스러운 삶을 살겠다. 이 얘기한 거야 위에서. 근데 내 배는 이렇게 무게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어떻게 돼? 기울어지게 돼. 기울지 않고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게 내가 평형을 잘 잡아야 된다. 즉 뭐야? 중심을 잡는 삶이야. 이 중심을 잡는 게 사실 여러분 진짜 무게 중심을 잡는 게 아니겠지. 마음의 중심을 잡는 삶이야. 그래야지 내 배평을 지킬 수 있어. 비록 풍랑이 거세게 한들 내 마음을 어찌 흔들 수 있겠냐. 외적인 어떠한 요소들은 나를 흔들 수 없어. 오케이? 이런 게 어떤 외적인 시련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무릇 인간 세상이란 거대한 물결이다.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외적인 시련 뭐 이런 거 해석하는 거 보면 수필이 어떤 시랑 약간 비슷한 느낌 있죠. 그래서 같이 묶여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 거야. 분석 방법도 비슷해. 인간 세상은 거대한 물결이야. 사람의 마음은 큰 바람이야. 하잘것없는 이 몸이 아득한 그 가운데 껐다 잠겼다 하는 것보다 오히려 한입 조각배로 이렇게 떠 있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여기 있는 게 훨씬 안전해. 인간 세상이란 곳이 정말 더 무서운 곳이야. 외적인 시련이 더 많은 곳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배에 살면서 사람들을 보니까 안전한 때는 후한을 생각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느라 우리 유비무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야. 나중에 욕심을 부리다가 마침내 빠지고 잡혀 뒤집혀 죽는 자가 많다. 오히려 그걸 두려워해야 될 때 왜 이걸 나보고 위태롭다고 하냐 라고 되묻죠. 그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다? 주홍설이라는 작품이에요. 빨리 문제 볼게요. 가와 나, 서리적 표현, 서리법 아까 있었지, 그지? 하늘이라 원망하면 사람이라 허물하랴? 허물하겠니? 허물 못해? 라는 이야기니까 나와 있고요. 여기 앞에 주홍설을 보면은 아래에서 넷째 줄 봐보세요. 말리 부슬비 속에 떠 있는 것이 낫지 않은가? 낫잖아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물음으로 했지. 답 1번이야.
알겠지? 점층적인 거 아유 둘 다 없어. 아무리 찾아도. 감각적 침상 다양해? 물론 가에는 그나마 닭 우는 울음소리 뭐라든가 아니면 시각적인 거, 옷 같은 얼굴 뭐 이런 거 나와요. 예, 나오긴 나오는데 대상을 예찬해? 이별의 슬픔을 노래하고 있는 거고요. 어떤 삶의 지향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지 대상을 예찬하고 있는 거 아니야. 반어법 있었어? 없었어. 명령조고죠? 없었어.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1번 정답.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가만 보고 왔어도 맞는 거지. 공통점 풀 수 있는 문제. 아까 말했듯이 연궁가사는 신하가 임금 그리워. 그치? 그래서 정철이 관직에서 물러나서 낙향했을 때 천상백옥경 어디야? 옥황상제 있는 곳, 임금 있는 곳, 궁궐. 내 몸 지음제가 조물의 한탄을 통해서 관직에서 물러나게 한 사람들을 원망하고.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이게? 그치? 조물주의 탓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 아까? 자신의 운명을 탓하고 자책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야. 근데 갑자기 작가가 자신을 관직에게 물러나게 한 그런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다. 어떤 타인들이 등장해? 그러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전혀 그런 얘기 안 나오잖아. 그지? 2번이 정답이 되겠네. 화자가 꿈속에서 이매의 모습을 보고 눈물이 이어져 난다라고 하는 것. 아까 걱정 있었지?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 늙었구나. 그지? 뭐 이런 것들. 그리움의 깊이 짐작할 수 있겠죠. 뭐 당연히 적절하지 않은 건 답 나왔으니까 다 맞겠지. 그지? 어떻게 해서 맞는지를 생각해야 돼. 그래도 임과 헤어지게 된 화자가 자신의 그림자를 불쌍하다고 표현했죠. 안타까운 심정. 떨어져 지내야 되니까 불쌍한 거잖아. 임과. 자, 나골이 되어서라도 임 계신 차 안에 번듯이 비추는 화자의 모습에 대해서 작가의 충성심. 오케이? 멀리서라도 비치고 싶어요. 충성심 나와 있고요. 자, 여러분 34번을 좀 많이 틀렸어요. 오답률 이게 3위인가? 되더라고요. 제가 볼 땐 이게 여러분이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전 시간을 좀 여러분이 관리해야 된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유명 작품 좀 봐둬라라고 하는 거 좀 익숙함을 좀 늘려두시면 나중에는 분명히 잘하게 될 겁니다. 믿고 따라와 보세요. 예. 자, 이거 뭐 여러분 읽어봤을 테니까 보면 내 사설 들어봐라. 중심인물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구 보러 가세요? 중심인물이 나 내 말 좀 들어봐. 나 이렇게 됐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중심인물과 대립함 아니잖아. 적절하지 않은 거 2번이잖아. 갑자기 왜 대립을 해? 뭐 해준 거라 그랬어? 위로해 준 거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틀렸어. 구준비나 되세요. 대안 제시한 거 맞지? 그치? 나골이 되겠다니까. 그대는 어찌 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나를 위태롭다 하느냐? 너 이걸 두려워해야지 라고 얘기하니까 야, 왜 이렇게 무슨 재미로 그렇게 떠있냐? 문제 제기를 했더니 네가 더 위태롭고 네가 평탄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더 위태로운 곳이야 라고 얘기해 준 거잖아. 다 맞는 내용.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 주홍설 같은 경우에 설명할 게 상징적 의미 같은 게 더 많을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여기에 좀 반영이 그나마 된 거야. 35번에. 이걸 보면은 될 것 같아서 선생님 앞에는 간단하게만 언급을 한 건데 기억 보면은 기억이 넓은 바다야. 넓은 바다는 어떤 곳이야? 변화가 불측한 특성을 가진 곳이야. 맞아. 세상 사람들이 주홍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공간이야. 맞아. 세상 사람들은 거기 위험하다고 생각해. 오히려 주홍은 여기가 바다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주홍이 사는 곳과 대비되는 장소. 니은이 뭔데? 니은 봐봐. 평탄한 땅. 그지? 대비되는 장소 맞아. 세상 사람들이 여기 안전하다고 생각해. 그런 인식의 차이를 생각하시면 나머지 해석이 잘 되겠죠. 오케이? 조각배 돛대를 기울게 하고 노를 부러뜨릴 수 있는 바람, 물, 주홍이 위태로움을 느끼는 외적 요인이다. 자, 주홍은 이런 외적 요인에 절대 위태로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 뭐를 잘 잡으면 되니까. 외적 조건이야 어떻든 간에 내가 조심스럽게 살면 난 안전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주홍이지. 위태로움을 느낀다는 거 잘못되어 있어. 외적 요인이긴 맞지만 주홍이 괴념치 않아. 오케이? 3번이 정답이 되고요. 리을이 뭘까? 한바탕 큰 바람. 욕심 부리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비유한 것으로 그들을 위태롭게 만드는.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얘들아 되게 쉬워. 이게 매력적 오답이었나 봐. 친구들이 이걸로 되게 많이 간 것 같아. 인심이란 한바탕 큰 바람이니.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 나와 있잖아. 그치? 그리고 그 아래 미음 아래 뭐라고 나와 있어? 아래 셋째 줄 봐봐. 욕심을 부리느라 나중에 돌아보지 못하다가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느라 나중에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단지 거기만 보는 게 아니라 작품 전체로 충분히 가능한가요? 혹시라도 여기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내가 아래서 셋째 줄 받는가? 여기에 브레이크 걸렸다. 바로 앞에 걸 받느냐? 잘 보세요. 매력적 오답. 여러분이 시험 볼 때 무슨 생각했는지 중요하다고 그랬어. 그래서 맞아. 그래서 답 아니야. 어쨌거나 답은 이거 나왔으니까. 자, 미음. 한 조각, 한 입 조각배.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곳. 맞지? 인생한 세상과 비교했을 때 누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위태롭다고 생각하겠지만 주홍은 안전함을 느끼는 곳이다. 이게 되겠죠. 많겠죠. 그래서 자, 정답 3번이란 걸 확인하면서 얼른 수업 마치고 저는 다음 4부에서 기다리도록 할 텐데요. 독서 지문도 함께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4부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4부로 오세요. 4부에서 만나요.